지난 7월 단 한 달 만에 시중에 풀린 돈이 무려 3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통화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은행은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특히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 증권이 15조 3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이 우리 경제와 당신의 자산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M2 통화량, 이 넘치는 유동성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금융시장이나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좀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만약에 과거 일본 사례처럼요. 미국으로부터 좀 거액의 투자 요구 압박 이런 게 들어온다면 우리 경제, 특히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그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부 유동성 문제하고 또 잠재적인 외부 충격이라는 두 가지 축을 함께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뽑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이 넘쳐나는 유동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2025년 7월 M2 통화량이 4,3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 증가폭도 좀 예사롭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그 7월 한 달 동안에만 M2가 35조 9천억 원, 퍼센트로는 약 0.8% 증가해서요. 4,34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네, 증가율 자체도 전월보다 더 높아졌고요. 한 달 증가액으로는 이게 상당한 규모죠. 와, 거의 3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한 달 만에 더 풀렸다는 건데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 보니까 특정 상품 쪽으로 돈이 확 쏠린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증가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수익증권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증가액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역시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맞물려서 주식 청펀드 쪽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시가 오르니까 더 많은 돈이 이제 주식 관련 상품으로 몰리고 그게 또 M2 증가로 이어지는 약간 그런 선순환 구조 같은 게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자금 흐름이 있을까요? 그 투자처를 아직 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 성격의 돈들도 꽤 크게 늘었습니다.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게 한 7조 1천억 원 늘었고요. 또 요구불 예금도 6조 9천억 원 증가했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부가세 납부자금 예치라든지 아니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일단 은행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중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축 속에서 유동성이 팽창하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 통화량 지표만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다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고요. 원인은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우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해외로부터 달러가 꾸준히 유입되고 이게 이제 원화 유동성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둘째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아주 공격적으로 줄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공급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그 과거에 풀린 돈의 영향, 일종의 유산 같은 그런 건 없을까요? 팬데믹 때 워낙 막대한 돈이 풀렸었으니까요.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낮추고 또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공급했던 그 막대한 유동성들이 여전히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돈들이 아직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돌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현재 M2 증가는 단순히 지금의 금리 정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이런 과거의 요인들, 또 해외 요인, 은행 행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M2 총량은 역대 최대인데 정작 돈이 도는 속도,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돈은 잔뜩 쌓여 있는데 돌지는 않는다. 이거 전형적인 돈맥경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명목 GDP를 M2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사상 최저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돈이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실물 경제 활동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제 예금 계좌에 그냥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거죠. 아,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 화폐 수량 방정식 있잖아요. MV는 PY. 그걸 떠올려 보면 M, 그러니까 통화량은 엄청 늘었는데 V, 유통 속도가 뚝 떨어지니까 결국 실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PY, 즉 물가 곱하기 생산량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이 경제의 혈맥을 제대로 못 돌고 그냥 특정 부위에 고여 있는 딱 그런 느낌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통화량이 급증해도 당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져야 하는데 자꾸 자산 시장으로만 집중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코스피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들어가서 코스피를 밀어 올리고 그게 또다시 M2를 늘리는 이런 순환 구조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일종의 자기 강화적 순환고리 같은 게 형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즉 M2가 소위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수익증권 쪽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또 이 자금 유입이 다시 M2 통계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이 M2 통화량 증감은 코스피 지수 변동에 약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 선행한다. 그럼 M2가 늘어나면 일단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통계 분석상으로도 예측된 통화량 증감은 약 1개월 정도는 주식시장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흔히 말하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이게 계속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한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자칫 자산시장 과열 우려를 낳을 수 있고요. 이게 오히려 향후에 긴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돈맥경화 현상처럼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잘 퍼지지 못하고 자산시장에만 머무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 상승의 기반이 좀 취약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M2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지만 중계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유동성의 양면성이군요. 그걸 명확히 인지해야겠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플레이션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왜 물가는 당장 폭등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괜찮은 건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는요, 사실 상당히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M2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물가도 오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이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당장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 시차가 핵심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M2 통화량 변동이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분기로 따지면 6분기에서 12분기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와, 2년에서 3년 뒤요? 생각보다 시차가 꽤 기네요. 네, 그렇죠. 즉, 지금의 기록적인 M2 증가는 당장 다음 달 물가를 막 끌어올린다기보다는 한 2, 3년 뒤에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물가 변동은
주로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단기 물가는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환율, 또 농산물 작황 같은 이런 비통화적인 요인의 영향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큽니다. 사실 최근 우리 다 경험하는 물가 불안도 대부분 이런 공급층 요인이나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죠. 통화량 증가는 그 배경에서 서서히 압력을 높여가는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돈은 넘쳐나는데 실물 경제로는 잘 흘러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유동성 상황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표상으로는 뭐 경기 회복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의 괴리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부담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심지어는 뭐 가상자산까지 에브리띵 랠리 이런 말을 쓰면서 자산 시장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포모 심리를 자극하면서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자산 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유동성 과잉과 돈맥경화라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여러분이 분석을 요청하신 가상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본이 겪었던 것과 좀 유사하게 미국이 한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우리가 잠재적 위험으로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과거 일본은 그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심지어 뭐 투자 대상 선정부터 자금 이체 시한, 수익 배분까지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한국이 비슷한 요구, 예를 들어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이 규모가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일까요? 3,500억 달러는요, 단순히 그냥 큰 금액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대략 한 4,160억 달러 남짓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금액의 무려 8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84%요? 와. 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외환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많아야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요구라고 봐야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받는 상황. 이건 뭐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거의 국가 부도 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외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압박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거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도미노 효과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곳은 역시 외환 시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구를 이행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외환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풀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달러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고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이것은 결국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같은 외부 요인하고 또 국내 자본 유출 우려라는 내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곧바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불똥이 튀겠네요. 당연합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른바 셀 코리아 현상이 발생하면서 코스피는 급락하고 시장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커질 겁니다. 물론 업종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가격 경쟁력이나 원화 환산 이익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방산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거나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여행, 유통, 철강, 그리고 금융업종처럼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거나 내수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원가 부담 급증과 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항공사처럼 유류비나 항공기 리스 비용 같은 걸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겠죠. 채권 시장 역시 엄청난 압박을 받겠네요. 정부가 그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장에 국채 물량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는 국채 가격 하락, 즉 시장 금리의 급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회사채 금리, 은행 대출 금리 등 모든 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되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면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외환, 주식, 채권 시장의 이런 연쇄적인 충격은 결국 실물 경제 그리고 우리 실생활까지 깊숙이 파고들겠군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지만 물가와 성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죠. 동시에 금리 급등은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투자를 막아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겁니다. 정말 고물가와 저성장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내부적인 유동성 문제와 또 외부적인 잠재적 충격 시나리오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특히 코스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돈맥경화 현상과 그로 인한 자산 버블 가능성,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잠재적인 통상 및 투자 압력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인식 하에 코스피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역시 유동성의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M2 증가가 단기적으로 증시를 밀어올리고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실물 경제와 괴리된 일종의 자산 인플레이션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과열 우려나 어떤 정책 변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에만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펀더멘털의 중요성입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나 성장성,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단단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업종별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M2 자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 수익증권 같은, 그리고 외부 충격, 특히 환율 변화에 어떤 업종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수출주 대 내수 수입주 같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도 좀 높여야겠고요. 네, 그게 네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정치적 변화와 그에 따른 통상, 투자 정책 동향이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중한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산 버블 가능성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좀 자제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M2 유동성 급증의 그 이면과 또 잠재적인 외부 충격 시나리오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내부 유동성 상황과 외부 압력 요인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환경일수록 어떤 표면적인 현상이나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내부적인 돈맥 경화를 해소하고 또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깊은 성찰을 위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